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부교수 김인호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전립선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요. 다른 암도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전립선암 항암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오늘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립선암, 우리가 이제 국소 전립선암이 있고 전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전이성이냐 다 아시겠지만은, 암이 이제 여기 전립선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병이 번진 거죠, 그죠? 병이 번져서 그런 건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은 좀 쉽지 않습니다. 수술은 쉽지가 않아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건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알고 계시는 호르몬제, 여러 가지 그런 치료가 되는 건 거고요. 완치가 가능하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쉽지는 않지만, 워낙에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은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몇 년간, 또 혹은 그 이상, 굉장히 유지 잘 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운 내시고, 열심히 잘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호르몬제, 항암제,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운 약제들도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방사선도 많이 하시잖아요, 전립선암은. 그래서 오늘 우리 협회에서 저한테 우리 환자분들, 보호자분들한테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내용이 이제 항암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항암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암과 싸우는 거니까 항암이잖아요. 꼭 약물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 항암이다 하면 보통 약물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암에서 어떤 새로운 항암 치료가 있는가, 그런 것들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새로운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호르몬 반응성이다, 호르몬 불응이다, 이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담당 교수님들한테. 호르몬 반응성은 암이 일단 진단이 되고 나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호르몬에 반응을 하니까 호르몬 반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다가 암이 만약에 나빠지면 더 이상 호르몬에 잘 안 듣는 상황이 되니까 호르몬 불응성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많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그 주사 맞고 계신 거 있으시죠? 3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맞고 계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을 이제 박탈시킨다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인데, 원래는 예전에는 고환 절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별로 하기도 싫고 미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요건 잘 안 하게 되고 우리가 내과적으로 박탈을 한다 얘기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사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호르몬 치료라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제가 영어로 돼 있지만 이게 그냥 이런 약제들이 쓰인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병원에서 한 달마다, 3개월마다, 또 길게는 6개월마다 맞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 주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호르몬 주사 맞는 게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거의 이것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다른 치료도 있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약제들도 많이 나와서 이제 이것과 병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이게 얘기하자면 오늘 녹화도 하고는 있지만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호르몬 반응성일 때는 어떻게 하고, 호르몬 불응이 와 있을 땐 또 어떻게 하고, 되게 사실 많은데 이거를 우리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랑 다 얘기하긴 너무 어렵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환자분들이나 또 보시는 분들 중에 새로운 호르몬 약제라 그래서 아마 자이티가, 엑스탄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얼리다라는 약도 이제 곧 보험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런 약제들, 특히 거의 자이티가, 엑스탄디가 대부분일 겁니다. 현재 이거 드시는 분 많을 것 같고, 또 도세탁셀, 제부타나 이런 항암제 주사 맞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요즘에는 혹시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표적항암제를 쓰는 것도 현재 허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진 않았는데 뭐 공부를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요즘에 무슨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같은 것도 효과가 있다더라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루테시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결과가 좋아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곧 아마 그런 것들이 가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뼈가 안 좋은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요.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뼈 주사 맞고 가라 그런 얘기 아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워낙에 전립선암의 특징이 뼈전이가 많다 보니까 뼈가 또 이제 부러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주사 약물 치료도 함께 합니다. 사실 요것도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암 자체를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암과 싸우는 약물이니까 뭐 항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요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만 간단히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얘기 보겠습니다. 도세탁세랑암제 맞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항암 주사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약입니다. 머리카락 많이 빠지고요. 뭐 기운도 많이 없게 되고 이제 그런 약이 되고 뭐 손발톱이 이렇게 변성이 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항암제입니다. 보통은 3주에 한 번 맞는데 이게 3주에 한 번 맞으면 너무 독해요. 그래서 양을 조금 줄여가지고 보름마다 한 번씩 맞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카바치탁셀이라는 약도 항암제 맞아보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도세탁셀이랑 비슷한 그런 항암제인데 도세탁셀 항암제를 받고 나서 다음에 그 이후에 투여하는 게 이제 현재 제도권에서 보험 급여까지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뭐 도세탁셀이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호중구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심하게 올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관리를 이 약을 잘 쓸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아마 요즘은 이거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아비라테론, 엔달루타마이드 뭐 이런 거. 아까 얘기 잠깐 드렸죠. 상품명으로 자이티가, 엑스탄디 이런 것들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호르몬 약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 먹는 약입니다. 아마 그래서 집에서 아마 드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그 드시는 분들은. 요 약들 세 가지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용한데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좋느냐? 그거는 다이렉트로 비교한 연구는 없어서 거의 대동소이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가능성이 높고 환자분들 개인 상태에 따라서 담당 교수님이 보통은 정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요거는 이제 표적항암제 제가 방금 전에 호르몬 약제였는데 아까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표적항암제도 요즘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가장 대규모 임상 연구였는데 그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그 올라파립이라는 약을 이제 썼더니 이게 뭐냐면요 생존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환자가 더 오래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파란 게 방금 얘기 드렸던 그 표적항암제인데 뭔가 특정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그 표적항암제가 더 환자들이 더 오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방사선 핵종 치료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병원별로 뭐 임상시험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곧 아마 가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결과가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언제 어느 시점에 쓸 거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의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냐 사실 방금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건 없습니다. 환자분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런 걸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나은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항암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아까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뭐 표적항암제 같은 걸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방사선 같은 거를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다. 꼭 어떤 상황에서 무조건 뭘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환자마다 다 다르고 그거는 아마 담당 교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고 뼈전이가 되게 흔하죠. 뼈가 되게 아프고 허리 아프고 되게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전립선암 뼈전이 너무 심한데 이게 문제가 뼈는 사실 암이 나빠지지 않아도 뼈가 그냥 주저앉거나 할 수 있거든요.
뼈는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러니까 암이 안 나빠져도 약해져 있으면 이게 그냥 주저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암이 안 나빠져도. 암이 막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뼈가 막 골절되거나 막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압박하거나 뼈 전이가 막 뼈가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어가지고 막 수술을 해야 하거나 막 방사선을 해야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하신 게 못 걷잖아요. 누워 있어야 되고 잘 거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암은 설령 좋아진다 하더라도 컨디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암 치료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뼈전이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거가 되겠고 뼈 주사 아마 많이 맞으실 텐데 특히 뭐 엑스지바 이런 주사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이런 것들 아마 3개월마다 맞는 뭐 졸레드론산 뭐 한 달 만에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거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턱이 썩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빨 구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막 너무 여기가 안 좋고 하면은 이런 주사 맞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니까 담당 교수님이랑 꼭 상의 잘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칼슘 같은 거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피검사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검사를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대학병원 가면 환자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는 게 아니 뭔 검사가 이렇게 많니 이렇게 자주 하고 막 되게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PSA 검사죠. 그 피검사로 그래서 그 PSA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자분들 암이 나빠지냐 좋아지는데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검사가 되겠고 CT 검사 아마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뼈가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뼈 스캔도 자주 하실 거고 그럼 검사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건 딱히 사실 정해진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립선암이 굉장히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 아까 반응성부터 호르몬 불응성까지 쭉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언제마다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호르몬이 반응하고 아직은 호르몬이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경우에는 보통은 PSA만으로 추적 관찰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들은 또 CT나 뼈 스캔 같은 경우를 또 주기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정답은 없다. 하지만 이것도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뼈전이가 심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호르몬 반응성이라 하더라도 너무 검사를 늦춰서는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확인해 놓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짧게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뭐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호르몬 불응성이 온 경우에는 조금 더 병이 나빠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검사를 조금 더 짧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PSA 같은 경우에는 뭐 3, 4주마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아마 어떤 선생님들은 막 1, 2주마다 검사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CT, 뭐 뼈 스캔 이런 것들 보통 한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렇게 많이 한다. 하지만 이것도 획일화된 건 아니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담당 교수님이 아마 결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외래에서 제일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PSA 맨날 요즘에는 특히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병원에 따라서. 외래 진료 들어오시기 전에 나 오늘 뭐 PSA 이미 올랐던데? 막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물론 PSA가 굉장히 올라가고 하는 거가 의미가 있게 나빠지고 할 때에는 담당 교수님이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뭐 약을 바꾸자라든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0.1 올라가고 막 1.5 올라가고 이런 것들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는 받지 마셔라. 그런 것들은 담당 선생님이 아마 임상적인 경과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뭐 약간씩 올랐는데 검사하다 보면은 이번 주엔 올랐는데 다음 주에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물론 중요한 검사긴 한데 환자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 요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전립선암 항암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아마 항암 치료하는 저희 이제 항암 치료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복잡한 암 중에 하나가 전립선암입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되게 복잡한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다 아시기는 어려울 테지만 오늘 간단히 얘기 드렸고요.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다 달리 간다, 치료법이. 그거를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누가 무슨 뭐 이번에 어떤 항암제 좋은 거 썼더니 엄청 좋아졌다더라. 그거가 전립선암에서는 획일화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 교수님이랑 꼭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작용이 사실 심한 경우,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좀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담당 교수님이랑 상의 잘 하시고요. 환자마다 적합한 치료가 다르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전문가 교수님이랑 꼭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이 정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